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 눈이 펑펑 쏟아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겨울이 되면 해가 일찍 떨어지고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허리춤까지 차오를 정도로 깊게 쌓이는 두메상월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지붕이 웅장하게, 솥은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밥 짓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지만 집안에는 언제나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은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곤 했는데 그것은 그 집의 며느리인 연화가 겪고 있는 모진 시집살이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본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처녀였으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혼수 하나 제대로 해가지 못하고 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최 씨는 마을에서도 유명한 구두쇠이자 성미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였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과거 급제하여 입신양명하는 것과 집안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고 가난한 집에서 시집온 연화가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날에도 연화는 새벽달기 울기 전부터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려야 했고 꽁꽁 얼어붙은 장독대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퍼와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연화의 손등은 추위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이라고는 늦은 밤 남편이 책을 읽는 방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호롱불빛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으나 남편마저도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날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던 연화는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밥을 짓고 있었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최 씨는 아침밥이 늦었다는 핑계를 대며 연화에게 호통을 쳤지만 사실은 간밤에 꿈자리가 사나웠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죄송하다는 말을 영어푸하며 서둘러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여갔지만 최 씨는 국이 식었다느니 밥이 질다느니 하며 숟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호강을 누리면서도 며느리의 정성을 무시하는 최 씨의 모습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행여나 남편에게 누를 끼칠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인 김선비는 밥상머리에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느끼면서도 그저 헛기침만 하며 밥을 삼킬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지 가난하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내심 자신의 아들을 인근 고을의 세도가 집안 딸과 혼인시키고 싶어 했었으나 죽은 남편의 유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화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호시탐탐 연화를 쫓아내고 새로운 며느리를 들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을이 분주해지자 최 씨의 마음속에는 고약한 계략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효성을 다해도 결코 인정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작은 실수라도 나오기를 기다리며 매 눈으로 감시했습니다. 연화가 마당을 쓸면 빗자루질 소리가 시끄럽다고 타박했고 빨래를 해오면 옷감이 상했다고 트집을 잡았으니 연화가 숨 쉴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마을 앞 가을물마저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위는 매서워졌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내게 나가 빨래를 해야 했는데 얼음을 깨고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아낙네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안쓰러워했지만 혹시라도 최 씨의 귀에 들어가면 연화가 더 곤란해질까봐 감히 말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연화는 빨래를 마치고 젖은 옷가지를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젖은 치맛자락이 얼어붙어 걸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최 씨는 며느리의 고생은 안중에도 없이 왜 이제야 오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화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널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세찬 바람이 불어와 널어놓은 빨래가 금세 뻣뻣하게 얼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최 씨는 안방에서 자신의 폐물함을 꺼내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 씨가 가장 아끼는 것은 옥으로 만든 가락지였는데 빛깔이 영롱하고 만듦새가 정교하여 꽤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 가락지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락지를 이용해 연화를 도둑으로 몰아쓰고 명절이 오기 전에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최 씨는 아무도 모르게 가락지를 헌옷까지 틈새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다시 폐물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에 들어간 틈을 타서 안방문을 열어놓고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폐물함 정리를 다시 해야겠다고 중얼거리며 며느리가 들을 수 있도록 소란을 피운 뒤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해질 역이 되자 하늘은 더욱 어두워지고 눈발은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저녁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보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여 딸을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고 미안해하시던 어머니의 얼굴과 지팡이를 짚고 먼 산을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연화는 시집와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낸다면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며 버텨왔지만 현실은 춥고 배고픈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스산한 바람소리가 불길한 예감을 자아냈습니다. 부엌문 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저녁상이 다 차려지자 연화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상을 들여갔습니다. 김선비는 이미 책을 덮고 기다리고 있었고 최 씨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아랫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순간 최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폐물함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각종 장신구들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를 찾는 신용을 하며 방방 뛰었습니다. 김선비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최 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옷 가락지가 없어졌다고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낮에 폐물함에 넣어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밥상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 최 씨의 매서운 눈길이 곧바로 연화를 향해 꽂혔습니다. 내 인연, 네가 내 옷 가락지를 가져갔지. 최 씨의 고함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최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느냐. 낮에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가 들어와서 훔쳐간 게 분명하다. 최 씨는 연화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장 가락지를 내놓으라고 닥달했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최 씨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감히 나서지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맹세코 가락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최 씨에게 연화의 눈물은 그저 가증스러운 영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연화의 말을 무시하고 당장 며느리의 방을 뒤져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키지도 않고 직접 연화의 초라한 방으로 건너가 이불이며 옷가지를 마구잡이로 파헤쳤습니다. 연화의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고 살림살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 몇 벌과 바느질 도구가 전부였기에 뒤질 것도 없었지만 최 씨는 쥐잡듯이 방을 뒤졌습니다. 당연히 가락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 씨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벌써 친정으로 빼돌린 것이냐, 아니면 땅속에라도 파묻은 것이냐. 최 씨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며 연화를 몰아세웠고 집안의 하인들도 수군거리며 몰려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꿇어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차가운 눈바닥보다 더 차가운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는데 최 씨의 분노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도둑질을 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사실 최 씨는 가락지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당당하게 연화를 핍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가락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연화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가 조심스럽게 나서서 어머니 일단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보시지요. 이 밤중에 이러시면 남들이 흉봅니다. 라고 말했지만 최 씨는 아들의 말조차 묵살해 버렸습니다. 흉을 보려면 도둑년 며느리를 둔 나를 흉보라고 해라.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도둑과 한 집에서 살 수 없다. 연화는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빌었습니다. 손발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다면 친정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기에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연화의 짐을 싸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물건들을 대문 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리고 인연도 끌어내라. 하인들은 주저했지만 불호령이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연화의 낡은 보따리를 마당에 던졌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밤중에 쫓겨나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죽은 듯이 살 테니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연화의 애절한 절규에도 최 씨는 매정하게 며느리를 발로 차며 뿌리쳤습니다. 이 소라는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 귀에까지 들어갔지만 워낙 눈보라가 심하고 최 씨의 성격이 불같다는 것을 아는 탓에 누구도 감히 대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집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나서서 중재를 해볼까 했지만 남의 집안일, 그것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거의 실신 직전 상태로 마당에 쓰러져 있었지만 최 씨는 오히려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와 연화에게 뿌려버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네가 훔친 가락지를 내놓지 않으면 절대 이 집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없다. 얼음장 같은 물을 뒤집어 쓴 연화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아내를 보호하려 했지만 최 씨는 아들의 뺨을 때리며 비켜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전연이 기어오르는 게야 애미 말이 말 같지 않으냐. 김선비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다시 뒤로 물러났고 연화는 남편의 그 비겁한 모습에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안 어디에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가난이 죄이고 힘없는 것이 죄라는 생각에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최 씨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내 발로 나가지 않으면 멍석말이라도 해서 내다 버릴 테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얀 눈보라만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늑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헛겹 저고리 하나만 입은 연화에게 나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더 이상 버틸 힘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쓴 채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치욕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움직일 때마다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쫓겨나는 몸이지만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닦지도 못한 채 하인들이 던져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대문 밖은 그야말로 설국이었고 발을 내딛는 곳마다 무릎까지 눈이 빠졌습니다. 뒤에서 쿵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빗장 지르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연화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던 기와집은 이제 거대한 성벽처럼 연화를 거부하고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닫힌 대문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친정이 있는 마을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고 그녀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는 하얀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쌓인 눈이 쏟아져 내려 길을 지워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연화는 몇 번이나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걷고 또 걸었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억울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오기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연화는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 없어 큰 바위 아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집살이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 남편의 방관, 그리고 사무치는 배고픔과 추위.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꼭 끌어안으며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고 몸이 나른해지며 기분 좋은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동사의 징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화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얀 눈이 그녀의 몸 위로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서서히 눈 속에 파묻혀 하나의 작은 언덕이 되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지만 눈은 포근하게 그녀를 덮어주려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환상인가 싶어 눈을 비벼보았지만 분명히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주황색 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제에서 나오는 불빛 같기도 했고 도깨비불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저 불빛이 있는 곳까지만 가보자고 마음먹고 다시 젖먹던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기어서라도 가야겠다는 일념으로 눈밭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살고 싶은 본능이 더 강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로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눈보라치는 산속에 찍혀 나갔습니다. 한편 대문을 걸어 잠근 최 씨의 집에서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선비는 아내를 내쫓은 죄책감에 방구석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최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으면서도 혹시나 마을 사람들이 알까봐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누가 묻거든 며느리가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밤에 떠났다고 하거라. 도둑질하다 들켜서 쫓겨났다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최 씨는 끝까지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밖에서 며느리가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애써 외면한 채 가락지는 나중에 며느리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뒤에 슬그머니 꺼내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향한 곳이 단순한 숲속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의 선택이 장차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화가 정신을 잃어가며 기어간 곳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외딴집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캄캄한 밤,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정막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 그 작은 불빛은 마치 연화를 부르는 손짓과도 같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오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를 그 문 앞까지 이끌었습니다. 살인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은 높지 않았으나 기력이 다한 연화에게는 천뼘이나 되는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문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곱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짝을 몸으로 툭툭 치며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는데 그 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눈을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눈보라를 뚫고 찾아올 사람이 없을 터인데 바람소리인가 짐승소리인가. 중후하면서도 힘있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빗장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연화의 몸이 안쪽으로 쓰러지듯 넘어졌고 호롱불을 들고 서 있던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의 곁을 지키던 건장한 사내 하인이 얼른 달려나와 쓰러진 연화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날이 사람입니다. 젊은 여인이 눈 속에 파묻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인의 다급한 외침에 노인은 서둘러 방으로 들이라 명하였고 그들은 축 늘어진 연화를 안고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사랑방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방 안은 밖의 세상과는 딴판으로 훈훈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화로에는 숯불이 빨갛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은은한 약초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은 하인에게 명하여 두꺼운 이불을 가져오게 하고 연화의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꽁꽁 언 손발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오게 하여 정성껏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홑겹 옷 하나 걸치고 산속을 헤매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도 참혹한 꼴을 하고 있는가. 노인은 연화의 언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걱정스런 마음에 밤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한편 날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간밤의 폭설로 인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최 씨의 기와집 굴뚝에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집안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 연화가 빗자루질하는 소리와 아침상을 차리는 소리로 분주했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안방 문을 열었지만 따뜻한 새순물도 정갈한 아침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하인들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찌하여 조반이 들어오지 않는 개냐 며느리는 어디 가서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너희들만 빈둥거리고 있느냐. 최 씨의 뻔뻔한 연기에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간밤의 마님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워 입을 닫았습니다. 김선비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마루 끝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사지로 내몰고도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어머니가 무서워 차마 아내를 찾아 나설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대문 밖에서 아내가 얼어 죽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그리도 담력이 약해서야 원. 그까짓 며느리 하나 없어진 게 무슨 대수라고 청승을 떨고 있느냐. 내 너를 위해 더 좋은 혼처를 알아볼 테니 걱정 말고 밥이나 먹거라. 최 씨는 하인들이 급하게 차려온 밥상을 받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지만 김선비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자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깨고 물을 깃던 아낙네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최 씨네 집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최 부자 댁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 그 집 며느리 우는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던지 잠을 다 설쳤다니까. 한 아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옆에 있던 다른 아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들었네. 최 씨 할머니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우리 집 안방까지 들리더구먼. 대체 며느리를 얼마나 잡기에 그 난리인가 몰라. 아낙네들은 혀를 끌끌 차며 며느리 연화의 안부를 걱정했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깍듯, 악하고 친절했던 연화였기에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금세 마을 전체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물가 근처를 지나던 최 씨가 아낙네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 씨는 짐짓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아낙네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침부터 남의 집 일에 웬 말이 그리 많은가. 우리 며느리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새벽같이 내가 보냈다네. 그러니 쓸데없는 헛소문 내지 말고 자네들 살림이나 신경 쓰게. 최 씨의 서슬퍼런 눈빛에 아낙네들은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이 난리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사라지자마자 아낙네들은 다시 모여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은 무슨 친정이야. 저 눈 속에 사람을 내보냈으면 죽으라는 거지. 필시 쫓겨난 게 분명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박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지켜봐 온 터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최 씨네 기와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이 모질면 못 쓰는 법인데. 최 씨, 저 사람이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천벌 받을 짓을 했구먼. 이 추위에 혼몸으로 쫓겨났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산신령님이 굽어 살피셔야 할 텐데. 박할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최 씨에 대한 원망과 연화에 대한 연민이 눈처럼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최 씨에게 따질 수는 없었으니 그것이 힘없는 마을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한편 산속 외딴집에서는 연화가 기나긴 혼절 끝에 서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낯선 천장과 따뜻한 윗목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 저승에 온 것이라 생각했으나 몸을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인자한 목소리에 연화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책을 읽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보자 연화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노인이 손을 저어 만류했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으니
누워있거라. 며칠을 꼬박 알았는지 모른다. 연화는 노인이 건네주는 따뜻한 탕약을 받아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소박하지만 기품이 있었고 벽에 걸린 족자와 서책들은 주인이 예사롭지 않은 학식을 지닌 분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약 기운이 돌자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며 연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죽을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건을 은혜라니 당치 않다. 그나저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눈보라치는 밤에 젊은 여인이 어찌하여 홀로 산속을 헤매고 있었느냐. 행색을 보아하니 도망친 종은 아닌 듯하고 필시 곡절이 있어 보이는데 노인의 물음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밤에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차마 시댁의 허물을 남에게 말할 수 없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모질게 굴었어도 며느리로서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런 연화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털어놓아야 병이 되지 않는 법이다. 내 너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니 마음 편히 이야기해보거라. 노인의 따뜻한 배려에 결국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친정 때문에 겪었던 서름 시어머니의 끈질긴 구박, 그리고 옷가락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그날 밤의 사연까지 막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녀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연화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고 때로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옥 가락지를 숨기고 도둑 누명을 씌웠다는 대목에서는 노인이 쥐고 있던 서책을 꽉 움켜쥘 정도로 분노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하하, 세상에 어찌 그런 인면수심에 처사가 있단 말인가. 며느리도 엄연한 자식이거늘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하게 여기는 법인데 사람이 어찌 짐승만도 못하단 말인가. 노인의 목소리에는 엄중한 꾸짖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등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은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 시각 최 씨의 집에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를 내쫓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밥을 해도 예전 며느리가 지은 밥맛이 나지 않았고 빨래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며 최 씨의 불평은 늘어만 갔습니다. 게다가 숨겨둔 옷가락지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불안해진 최 씨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락지를 꺼내어 헝겊에 꽁꽁 싸서 마루 밑 구석진 곳에 다시 숨겼습니다. 이걸 영영 못 찾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그년이 도둑으로 남을 테니까. 최 씨는 혼잣말을 중걸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죄 지은 자의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에 나갔다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 뒤통수에 대고 수근거리는 것만 같아 술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네 집 안 사람은 친정에 잘 갔는가? 친한 친구가 물어오는 질문에도 그는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연화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바느질 고리와 낡은 베개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방은 찬바람만 윙윙거렸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후회와 자책감에 괴로워하면서도 어머니에게 대들 용기는 여전히 없었기에 술독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꼴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고 기와집의 기세는 눈에 띄게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골 촐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임금님을 보필하던 왕실의 종친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과 당쟁의 환멸을 느끼고 벼슬을 버린 채 낙향하여 이 깊은 산속에 응거하고 있던 대감만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인물로 비록 몸은 산속에 있으나 마음만은 항상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굽어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억울한 사연은 잠자고 있던 대감의 정의감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뜨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돌쇠야 채비를 하거라. 내 산을 내려가 봐야겠다. 대감의 갑작스러운 명에 하인 돌쇠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날이 10년 동안 산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갑자기 하산을 하시려 합니까? 돌쇠의 물음에 대감은 연화 쪽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죽게 되었는데 내 어찌 맹세 타령만 하고 있겠느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대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안심하라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고 네가 흘린 눈물만큼 그들에게 깨우침을 줄 것이다. 연화는 대감의 말에 감동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아버지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님 같기도 한 이분이 자신을 도와주신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대감은 하인에게 일러 자신이 입던 관복을 꺼내오게 하고 창고에 넣어두었던 가마를 손질하도록 명했습니다. 10년 묵은 먼지를 털어내자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가마가 그 위용을 드러냈고 좀이 슬지 않도록 잘 보관된 관복은 여전히 왕실 종친의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작은 오두막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술렁거렸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연화의 앞날에 새로운 서강이 비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는 또다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호랑이가 내려온다는 둥, 도깨비가 춤을 춘다는 둥.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그것은 곧 닥쳐 올 거대한 폭풍을 알리는 전주에 불과했습니다. 최 씨는 까닭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대문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쫓아내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죄지은 자는 바람 소리에도 놀란다 하였던가. 최 씨는 작은 인기척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안의 가세가 기울고 인심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옥 가락지가 들키지 않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성그러 보이지만 악한 자를 결코 빠져나가게 두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쫓겨난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최 씨의 기와집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친정에 갔다는 최 씨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혹한의 추위 속에 제 코가 석자라 남의 집 사정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고 마을 우물가와 빨래터에서는 최 씨네 집안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밤마다 최 씨네 집 지붕 위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댄다느니 닫힌 대문 틈으로 찬바람이 불 때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 씨네 집안의 사정은 바깥 사람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엉망으로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연화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윤기가 흐르던 장독대는 며칠 새 먼지와 눈이 뒤섞여 지저분해졌고, 부엌 아궁이에는 재가 수북이 쌓여 불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마님의 눈치를 보며 일을 했지만 연화처럼 정성을 다해 구석구석 살피는 주인 의식이 없었기에 집안 꼴은 하루가 다르게 쇠락해 갔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국은 짜거나 싱거워 먹을 수가 없었고, 김치는 쿰쿰한 냄새가 났으며, 방바닥은 아랫목만 뜨겁고 윗목은 얼음장 같아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매일같이 호통을 쳤지만 한번 무너진 집안의 질서는 호통만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몸이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화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있을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따뜻한 밥을 받아 먹었으나 지금은 끼니 때마다 하인들을 감시하느라 부엌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리에 누우면 천장에서 며느리의 원망 섞인 눈빛이 내려다보는 것 같아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 씨는 점점 더 예민해져서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에도 누구냐 하고 고함을 지르며 베개 밑에 숨겨둔 몽둥이를 찾곤 했습니다. 그녀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남편인 김선비는 물론이고 하인들조차 그녀를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며느리를 내쫓은 자신의 비겁함을 술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술만 마시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울다가도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다물고 책을 읽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최 씨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못난 놈 계집 하나 없다고 저리 청승을 떨어 하며 혀를 찼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폐인이 되어가는 것이 며느리 탓이라며 없는 죄를 더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마루 밑 구석진 곳에 숨겨두었던 옷가락지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대낮 하인들을 모두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보낸 뒤 그녀는 호미를 들고 뒷마당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음을 확인한 최 씨는 마루 밑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땅을 파내자 헝겊에 쌓인 묵직한 물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헝겊을 풀어보니 영롱한 초록빛을 띠는 옷가락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락지를 손에 쥐고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녀는 영영 도둑년이야.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못 붙이지. 그러나 그 순간 지붕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 하고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깜짝 놀란 최 씨는 손에 쥐고 있던 가락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치 까마귀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내려다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최 씨는 서둘러 가락지를 다시 헝겊에 싸서 땅속 깊이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은 뒤 낙엽으로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는지 최 씨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커다란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대감의 거처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지극한 정성과 보살핌 덕분에 며칠 만에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헬쑥했던 볼에는 홍조가 돌아왔고 거칠었던 손도 좋은 약을 바르고 쉰 덕분에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구해준 노인이 그저 산속에 사는 은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집안 곳곳에 놓인 물건들이나 하인들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감이 연화를 조용히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대감은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대감은 장롱 깊은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어 연화 앞에 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옥패와 붉은색 관복띠가 들어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으나 감히 쳐다보기 힘들 정도의 위험이 느껴져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선대 임금님의 아우되는 사람으로 조정의 어지러움을 피해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으나 내 비록 몸은 산에 있어도 백성의 억울함을 외면한 적은 없었다. 연화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왕실의 종친이라니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미천한 제가 귀하신 분의 보살핌을 받았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억울함 때문에 대감마님께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인자한 미소로 연화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지 군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겪은 일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힘없는 이를 짓밟는 그릇된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대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하인 돌쇠를 불러 하산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게 했습니다. 창고에 묵혀두었던 가마는 깨끗하게 닦여져 본래의 화려한 색을 되찾았고 대감의 수행원들은 낡은 옷을 벗고 번듯한 차림새를 갖추었습니다. 대감은 마을에 내려가서 사용할 물건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는데 그 중에는 죄인을 다스릴 때 쓰는 형틀과 곤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연화는 시댁 식구들이 겪을 고초가 걱정되어 대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형틀까지 가져가시는 것입니까? 부디 피를 보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연화의 착한 심성에 감동한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이것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위험을 보이는 용도일 뿐 함부로 사람을 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감은 연화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여를 시켜 가져온 옷은 눈이 부시도록 고운 비단 옷이었습니다. 쪽빛 치매, 연분홍 저고리, 그리고 금박으로 모랑꽃이 수놓아진 옷은 궁궐의 여인들이나 입을 법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거라. 너는 이제 죄인 누명을 쓴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내 수양딸로서 당당하게 그 집 마당을 밟을 것이다. 연화는 평생 입어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비단옷을 받아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연화의 모습은 마치 선녀가 강림한 듯 아름답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연화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을 하루 앞둔 밤 산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감은 내일의 거사를 위해 마음을 가다듬으며 붓을 들어 글을 썼고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시댁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지,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수만 가지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는 태산처럼 든든한 대감마님이 계셨고 품 안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의 해가 떠오르면 모든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같은 시각 최 씨의 집에서는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는데 뜬금없이 안방의 촛불이 꺼지더니 멀쩡하던 사기 그릇이 쨍그랑하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최 씨는 제수아,
업계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하인을 나무랐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들어와 내 가락지 내놓아라 하며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달기 울고 있었지만 최 씨의 가슴속 어둠은 걷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의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는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차가운 공기는 상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살인문이 활짝 열리고 대감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는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섰고 그 뒤로 위풍당당한 대감의 가마와 연화가 탄 꽃가마가 따랐습니다. 수십 명의 건장한 수행원들이 호위를 하며 산길을 내려가자 숲속의 새들도 놀라 날아오를 만큼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는 곳마다 쌓인 눈이 뽀드득 소리를 내며 길을 내주었고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행렬이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던 농부들이 가장 먼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행차인가? 우리 마을에 저런 귀한 분이 오실 리가 없는데. 농부들은 괭이를 내려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쳐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비단 옷을 입은 수행원들의 모습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왕실의 높은 어른이 행차하신다. 암행어사 출두가 아니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뛰어나와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가마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면서도 궁금증을 참지 못해 고개를 빼꼼히 들고 가마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행렬은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곧장 최신의 기와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이 왜 최부자 댁으로 가는 거지? 최신의 집에 무슨 경사라도 났나? 아니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저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든 몽둥이를 좀 봐. 사람들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행렬의 뒤를 따라 최신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새 최신의 집 앞마당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미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최씨는 밖이 소란스럽자 짜증을 내며 하인을 불렀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기에 이리 시끄러우냐? 웬 거짓대들이 몰려와서 밥 달라고 아우성이냐?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마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궐에서나 볼 법한 높은 나으리가 우리 집 앞으로 오셨습니다. 가마가 2채나 되고 군졸 같은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요.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맨발로 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위험 있는 북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최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과거에 급제라도 한 것일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어보았지만 그러기에는 분위기가 너무나 살벌했습니다. 이리 오네오라 대문 밖에서 우렁찬 호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둥 소리처럼 최 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최 씨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여 대문을 열게 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눈부신 햇살과 함께 대감의 행렬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 씨와 김선비 그리고 집안의 모든 하인들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마당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생사여탈권을 쥔 분이 오셨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대감의 발소리만이 자박자박 울려 퍼졌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대감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최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최 씨의 등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네가 이 집의 안주인 최 씨더냐? 대감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습니다. 최 씨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누추한 곳에 어찌 이리 귀한 분께서. 최 씨는 말끝을 흐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지나가는 길에 이 집에서 고약한 악취가 진동하여 들러보았다. 사람 사는 냄새는 나지 않고 탐욕과 거짓의 냄새만 가득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대감의 알 수 없는 말에 최 씨는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때 대감의 뒤에 있던 또 다른 가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행원들이 달려가 발을 걷어 올리자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여인은 얼굴을 가린 쓰개치마를 쓰고 있었지만 그 자태만으로도 귀티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최 씨 식구들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하여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은 대감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섰습니다. 대감은 최 씨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이분을 보라. 최 씨와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개치마를 천천히 내리는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최 씨의 입에서는 헉 하는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며칠 전 눈보라치는 밤에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화는 예전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비단을 두르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고 얼굴에는 기품이 넘쳐 흐르는 고귀한 여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분명히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지난날의 서름과 분노 그리고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비 역시 아내의 변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찌 네가 어찌 저런 차림으로.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만 같았습니다. 대감은 그런 최 씨를 비웃으며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수양딸이다. 너희가 짐승처럼 내쫓아 죽게 만든 것을 내가 거두어 딸로 삼았다. 내 딸이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기에 그 억울함을 밝히고 죄 지은 자를 벌하러 왔노라. 대감의 호령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이제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대감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마당 한가운데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집안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만약 거짓을 고하는 자가 있다면 저기 있는 곤장이 그 죄를 물을 것이니 각오하거라. 대감의 손짓에 따라 건장한 포졸들이 곤장과 형틀을 마당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둔탁한 나무 소리가 공포감을 조성했고 최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엎드렸습니다. 과연 꽁꽁 숨겨둔 옥가락지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최 씨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땅바닥만 긁어댔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이제 거대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당에 서늘한 침묵이 감돌고 대감의 호령에 흠칫 놀란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대감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매서운 눈초리로 엎드려 있는 최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곁에 선 연화는 비단 치마자락을 꽉 움켜쥔 채 떨리는 눈빛으로 시어머니의 정수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밖 구경꾼들의 수군거림도 잦아들고 오직 마른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입을 열어 최 씨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 집의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다 들었다. 옥 가락지가 없어졌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진정 며느리의 소행이라고 확신하느냐. 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속에 담긴 위험은 청은망은의 무게로 최 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제 방 폐물함에 있던 것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그 방에 드나든 사람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훔친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요? 최혜 씨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웠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 있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없는 눈물까지 짜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으로 가보를 잃어버려 가슴이 미어지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훔쳐간 물건을 내놓기는커녕 어디서 귀한 옷을 얻어 입고 와서 시어미를 능멸하려 하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최 씨의 뻔뻔한 연기에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최 씨의 표독스러움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혹시나 며느리가 진짜로 훔치고 도망간 뒤 출세해서 돌아온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갈대와 같아 눈앞의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거짓된 말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감은 최 씨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옆에 엎드려 있는 김선비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는 이 집의 가장으로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였느냐? 내 처가 옥 가락지를 훔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느냐? 김선비는 대감의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어머니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어 믿었을 뿐입니다. 김선비의 비겁한 대답에 대감은 혀를 쯧쯧 찼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한 사내가 제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어미를 사지로 내몰다니. 네가 글을 읽은 선비라 할 수 있느냐. 내 놈의 무능함이 어미의 탐욕을 키운 꼬리로구나. 대감의 호통에 김선비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눈을 들어 연화 쪽을 보았으나 연화는 싸늘하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조다, 내 놈들이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내 직접 그 증좌를 찾아보겠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대감이 마루 밑이나 장독대를 뒤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감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라. 방안은 물론이고 부엌광 심지어 쥐구멍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찾아내라. 잃어버렸다던 옷가락지가 며느리의 짐 속에 없다면 필시 이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하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사들처럼 집안을 포위하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솥뚜껑을 열어보고 뒤줄을 뒤집고 천장 석갈의 틈까지 확인하는 그들의 기세는 맹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씨는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질 때는 비명을 지르며 말리고 싶었으나 대감의 솥을 퍼런 눈빛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당에는 집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갔습니다.
낡은 옷까지 깨진 그릇, 곰팡이 핀 서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옥가락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아무리 찾아봐라. 내가 어디다 숨겼는지 꿈에도 모를 테니까. 그녀는 전날 밤 가락지를 마루 밑 깊숙한 곳으로 옮겨 묻어둔 자신의 치밀함에 스스로 감탄하며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이 길어지자 마을 사람들도 지루해하며 하나둘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가져간 게 맞는가 봐 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마당을 수색하던 하인 하나가 대감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감은 최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락지를 잃어버린 것이 며칠 전이라 하였지. 그런데 어찌하여 뒷마당 마루 밑에 흙은 방금 파낸 것처럼 보들보들하고 그 위에 덮인 낙엽은 젖지 않고 바짝 말라 있는 것이냐. 간밤에 눈이 내려온 땅이 젖었거늘 그것만 유독 수상하구나. 최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가 어제 낮에 급하게 가락지를 옮겨 묻고 나서 흔적을 지운답시고 창고에 있던 마른 낙엽을 긁어다 덮어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대감의 예리한 관찰력은 촌부의 얄팍한 장괴를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대감은 하인들에게 뒷마당 마루 밑을 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씨는 아이고 거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집안을 지키는 업구렁이가 사는 곳입니다. 하며 발악을 했지만 포졸들에 의해 양팔이 붙잡혀 끌려 나갔습니다. 억센 하인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마루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땅이라 했지만 최 씨가 파놓았던 곳이라 흙은 쉽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몇 번의 삽질 끝에 흙 속에 묻혀있던 헝겊 뭉치가 툭하고 튀어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붉은 헝겊 조각. 그것은 최 씨가 어제 가락지를 꽁꽁 싸매두었던 바로 그 천이었습니다. 하인이 헝겊을 집어들고 대감 앞으로 달려와 바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헝겊 뭉치에 쏠렸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헝겊을 풀자 그 안에서 영롱한 초록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옥 가락지였습니다. 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왜 저기서 나와? 시어머니가 묻어둔 게 맞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습니다. 연화는 가락지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모진 고통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아픈 상처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가락지를 높이 들어 올리며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네가 잃어버렸다던 며느리가 훔쳐갔다던 그 가락지가 아니냐. 어찌하여 도둑 맞았다던 물건이 네 집 마루 밑에서 그것도 네가 파묻은 흔적과 함께 나오는 것이냐. 대감의 호통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최 씨는 사색이 되어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핑계를 찾으려 머리를 굴렸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뒤 귀신이 도깨비가 장난을 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최 씨는 끝까지 비굴하게 발뺌하며 귀신 탓을 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대로했습니다. 내 인연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죄 없는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모자라. 이제는 귀신 타령까지 하며 죄를 덮으려 하다니 여봐라. 저 흉악한 노파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내 저 입에서 참말이 나올 때까지 곤장을 칠 것이다. 대감의 명령에 포졸들이 최 씨를 거칠게 잡아끌어 형틀 위에 엎드려 묶었습니다.
최 씨는 살려주십시오.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나 죽네 하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곤장을 든 포졸이 매섭게 곤장을 휘두를 준비를 하자 최 씨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남을 부리기만 했지 자신이 매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최 씨에게 다가온 징벌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연화가 멈추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대감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고정하십시오. 저분의 죄가 크다 하나 제 지아비의 어머니이십니다. 시어머니가 관아의 매를 맞고 피를 흘린다면 제 마음 또한 편치 않을 것입니다. 연화의 갑작스러운 만류에 대감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너를 죽이려 했던 원수다. 네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저 늙은이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어찌하여 용서를 구하느냐. 대감은 연화의 착한 마음씨를 알면서도 그녀의 억울함을 씻어주기 위해 일부러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피를 보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미 가락지가 나와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매질하여 불구가 되게 한다면 그 또한 자식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부디 넓으신 아량으로 육신의 고통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연화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고 그 품격은 시어머니의 천박함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듣던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효심과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쫓아내다니 최 씨가 복을 발로 찼구먼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발 아래 엎드려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지, 아내가 얼마나 크고 깊은 마음을 가진 여인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못난 어미와 못난 지아비를 용서해 주구려. 내 평생 속죄하며 살겠소. 김선비의 울음소리는 마당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최 씨도 며느리의 간곡한 청혼을 듣고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짐승처럼 대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굳게 닫혀있던 양심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씨는 고개를 쳐박고 짐승처럼 의구하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가식적인 울음이 아니라 참회와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연화를 내려다보다가 곤장을 든 포졸에게 물러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부처와 같구나. 내 딸의 간청이 아니었다면 너는 오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대감은 형틀에서 풀려난 최 씨를 향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듣거라 오늘부로 이 집안의 안주인은 네가 아니라 연화다.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칠 뻔하였으니 곳간 열쇠와 모든 살림의 권한을 며느리에게 넘겨라. 그리고 뒷방으로 물러나 남은 생애 동안 네 죄를 뉘우치며 조용히 살도록 하라. 만약 또다시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곤장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평생 권력을 휘두르던 최 씨에게서 모든 힘을 빼앗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처방이었습니다. 최 씨는 풀려나자마자 연화의 치맛자락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귀신에 씌었는지 내가 미쳤지.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최 씨의 사과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서며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날이 찹니다. 연화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얼어붙었던 최 씨의 마음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냉기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살벌한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화해와 용서의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대감은 일이 잘 마무리된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긴장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제 묵은 때를 벗겨냈으니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댁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밥을 대접하라. 오늘은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진실이 승리한 날이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즐기도록 하라. 대감의 호탕한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감마님, 만세 며느님, 만세. 순식간에 분위기는 축제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곳간문을 활짝 열었고 쌀가마니와 술독이 마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활기찬 도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자 하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했습니다. A씨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요. 연화의 지휘 아래 떡을 치고 전을 부치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죽어있던 기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힘차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음식을 도왔고 남정네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김선비는 대감에게 술을 따르며 영업 후 머리를 조아렸고 최 씨는 방구석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뜨거운 눈물을 국밥에 말아 삼켰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비단 옷을 벗고 다시 수수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비단보다 더 빛났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음식을 권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대우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탐욕과 오해로 얼룩졌던 집안은 대감의 지혜와 연화의 용서로 인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뜨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밤 평화는 그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던 그날 밤 최신의 기와집 마당은 전에 없던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대감의 명으로 곳간문이 활짝 열리자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인심의 빗장도 함께 풀린 듯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며느리 연화의 덕망을 칭송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는 마치 그동안 이 집안에 쌓여있던 애군을 태워버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따뜻하게 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안주인의 자리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녀의 겸손하고 부지런한 모습에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노인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뒷방으로 물러난 줄 알았던 최 씨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연화는 시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가장 따뜻한 국과 맛있는 고기, 산적을 골라 담은 독상을 들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최 씨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은 듯 초라해 보였고 기세등등하던 눈매는 풀이 죽어 바닥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으며 어머님 진지 드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라고 말을 건네자 최 씨는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할 줄 알았던 며느리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오자 최 씨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밥그릇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최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밥을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그 익숙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지난날 며느리가 해주었던 밥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귀한 며느리를 몰라보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짓을. 최 씨는 국물에 눈물을 떨구며 후회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등 뒤로 돌아가 뭉친 어깨를 주물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앞으로 잘 살면 됩니다. 저도 더 잘하겠습니다. 연화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최 씨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참회의 눈물이자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김선비는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안도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대감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은 저희 모자를 살려주시고 깨우침까지 주시니 그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대감은 허허 웃으며 김선비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자네는 글을 읽는 선비이니 이제부터라도 가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거라.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법이니라. 대감의 뼈있는 조언에 김선비는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는 어머니의 치마폭이 아닌 아내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도 사그라들어 은은한 숯불만 남았습니다. 잔치의 흥겨움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함은 예전의 그 삭막한 정막과는 차원이 다른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당을 정리했고 곳간에는 아직도 넉넉한 곡식이 남아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연화는 대감이 머무는 사랑방의 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끗한 이부자리를 봐 드렸습니다. 대감마님,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지요? 누추한 곳이지만 편히 쉬십시오. 대감은 연화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궁궐에 비단 이불도 덮어보았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는 처음이구나. 내 덕분에 내 마음의 짐도 덜은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맑고 파란 하늘이 최신의 기와집 위로 펼쳐졌습니다. 대감은 떠날 채비를 마치고 마당에 섰습니다. 최 씨와 김선비 그리고 연화와 모든 하인들이 대문 앞까지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얼굴색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대감은 최 씨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노마님, 인생의 남은 날들은 욕심을 비우고 덕을 쌓는 데 쓰시구려. 며느리는 하늘이 내린 복이니 그 복을 발로 차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의 가르침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살펴가십시오. 대감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손이 며칠 사이 조금 고와졌지만 대감은 그 손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너는 내 딸이다. 힘들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지 산으로 나를 찾아오거라. 하지만 내 보기에 너는 이제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으니 스스로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는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연화가 대감을 아버님이라 부르자 대감의 눈개도 물기가 서렸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천륜보다 깊은 정으로 맺어진 부녀지간이었습니다. 대감의 행렬이 마을 어귀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화와 가족들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길가에 나와 대감의 가는 길을 배웅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행렬이 사라진 뒤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 날이 차다. 어서 들어가자. 내가 따뜻한 꿀물이라도 한 잔 타주마.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믿기 힘든 말에 하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연화는 빙긋 웃으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타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아랫목에 앉으셔요. 두 여인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은 따뜻한 겨울 햇살 아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네 집안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씨는 곶간 열쇠가 든 꾸러미를 며느리에게 전부 넘겨주고는 자신은 뒷방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불경을 외며 소일했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하인들을 닥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힘들까봐 일거리를 찾아 몰래 돕기도 하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며느리 입에 먼저 넣어주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가 개과천선했다며 놀라워했고 며느리 잘 들어와서 집안이 일어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내심 며느리 자랑에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김선비 또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술을 끊고 다시 책을 잡았습니다. 과거 급제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갈고 닦아 올바른 가장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가도 며느리가 밤참을 내오면 책을 덮고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내 부인의 내조 덕분에 글이 절로 읽히는구려. 남편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연화에게 천냥빚을 갚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부의 금슬이 좋아지니 집안에는 웃음꽃이 필 날이 많았고 그 온기는 차가운 겨울바람도 비켜가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네 집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마당의 목련나무에도 하얀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는 기지개를 켜며 생명력을 뿜어냈고 연화의 몸에도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태기를 느끼고 헛구역질을 하자 최 씨는 맨발로 뛰어나와 며느리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하다. 조상님들이 도우셨구나. 최 씨는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은 10리 밖 시장에 가서라도 구해오라며 하인들을 재촉했고 연화는 시어머니의 과분한 사랑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연화가 쫓겨났던 그 겨울밤의 비극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 사랑방에서 나누는 옛날 이야기의 소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여. 저 집 며느리를 보라고. 죽을 고비를 넘기더니 결국 저렇게 복을 받잖아. 최 씨네 집은 이제 구두쇠 집이 아니라 인심 좋은 부잣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흉년이 들거나 고개 넘기 힘든 과객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푸는 만큼 국가는 다시 채워졌고 집안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산속에 대감이 보낸 하인이 편지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편지에는 연화의 순산을 기원하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태어날 아이를 위한 비단 베네 쪼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연화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산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감의 사랑은 언제나 연화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 씨도 대감의 선물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손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손주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과거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어 꽃을 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최 씨네 집은 춥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아궁이에는 장작이 넉넉히 들어가 있고
안방의 문풍지는 꼼꼼하게 발라져 있어 황소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방의 아랫목에는 갓 태어난 사내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포동포동한 볼살과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는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최 씨는 하루 종일 손자 곁을 떠나지 않고 도리도리 짝짝꿍을 하며 재롱을 떨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와 김선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어느 깊은 밤, 온 가족이 화롯가에 둘러 앉았습니다. 화로에는 군밤과 고구마가 익어가며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밖에서는 눈 밟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평온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최 씨는 잘 익은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 껍질을 깐 뒤 며느리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아가 전 먹이느라 배고플 텐데 이것 좀 먹어라. 뜨거우니 조심하고. 연화는 웃으며 고구마를 받아 반으로 쪼개어 시어머니 입에 먼저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님, 먼저 드세요. 맛이 아주 달아요. 서로를 위하는 그 모습은 마치 친모녀 사이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눈보라가 그리도 무섭게 치더니 올해 눈은 어찌 이리 소미불처럼 포근한가 모르겠소. 그러자 최 씨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추우면 세상이 춥고 마음이 따뜻하면 눈보라 속에서도 꽃이 피는 법이지. 내 이제야 그 이치를 알았으니 남은 생은 따뜻한 아랫목처럼 살다 가고 싶구나. 최 씨의 말에 연화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시어머니의 손도 이제는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화로의 불씨는 은은하게 타올랐습니다. 방 안가득한 온기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덮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흥얼거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소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평화로운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릴 기세였지만 이 단단하고 따뜻한 집을 뚫고 들어올 추위는 더 이상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마을 눈보라치던 밤에 쫓겨났던 며느리가 진실과 용서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 이야기는 긴 겨울밤 화롯게 둘러 앉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랫동안 따뜻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르고 진심 어린 용서는 꽁꽁 언 땅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며 증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 밤도 저 산골마을 기와집 굴뚝에서는